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기술지원부의 강민석입니다. 저와 같이 발표할 분들은 PDW 담당하고 계신 한석진 차장님인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W 기술 담당을 하고 있는 한석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위한 PDW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한석진 차장님은 PDW에서 지원하고 있는 폴리베이스 기능이 무엇인지, 폴리베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PDW에서 하드과 연동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석 차장님이 뒷부분을 맡아서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지금 IT 환경에서 가장 핫 키워드로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데이터의 증가, 두 번째 클라우드, 세 번째 빅데이터,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데이터의 증가 원인은 모바일 환경의 증가와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그리고 어떤 게임에 대한 게임 로그들,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드로 옮기자. 왜냐하면 자기가 초기 비용으로 어떤 하드웨어 구입이라든가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해보자 라고 가고 있고요. 빅데이터 쪽을 볼 때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MPP 어플라이언스가 어떤 RDB 개념에서 데이터를 로딩하고 분석하고 결과 노출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하둡, 싼 하드웨어 가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대수를 이용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자. 그게 하둡의 개념이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것이 PDW와 폴리베이스 기능입니다. RDBMS하고 PDW하고 하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가장 큰 특징은 RDBMS는 한 대의 머신으로 돌리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즈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가바이트, 수테라까지는 처리하지만 펩타데이터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부적인 버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플라이언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PDW라든가 어떤 하둡, 이런 장비들을 써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는 뭐냐면, RDBMS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PDW도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하둡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해서 하둡의 매력이 있는 거죠. PDW는 이 두 마리의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데이터도 분석하고 하둡과의 연계를 위한 커넥터 쪽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DW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왼쪽 그림은 PDW V1 버전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PDW V2 그림인데요. V1과 V2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 하드웨어 차이예요. V1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렉과 데이터 렉, 기본적으로 두 개의 렉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각 물리적인 서버 사이에는 인피니밴드라든가 파이버 채널은 서버와 디스크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물리적인 서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V2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클라우드 쪽에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이퍼-V 베이스로 언제든지 클라우드하고 서로 호환성을 갖고 있도록 하이퍼 베이스로 구조를 변경했고요. 가장 큰 차이는 렉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플렉에서. 렉을 더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컨트롤 노드라든가 매니지먼트 노드들이 기존에는 V1에서는 컨트롤 렉이라는 부분에서 존재를 했었고요. 얘가 하이퍼V로 올라오면서 HST01이라는 호스트 위에 하이퍼V 여러 개의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보면 HSA01부터 08까지 플렉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건 HP 모델이고요. 델 모델은 서버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패브릭 CMP01부터 08까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V1에서는 이 파이버 채널을 연결되는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V2에서는 J보드를 이용해서 어떤 사스 디스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분명히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거하고 사스 디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퍼포먼스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소리가 좀 빠르겠죠. 사스 소리가 작은 대신 얘는 디스크를 굉장히 여러 개 걷고 데이터 파일을 여러 개 나누면서 약 70%까지 퍼포먼스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높이면서 MPP 엔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V1보다 V2가 한 10배 정도 빠르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적으로는 분명히 파워는 떨어져요. 그런데 그 엔진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V1은 2008 R2 모델이었고요. V2는 SQL 서버 2012 모델이기 때문에 2012 모델에서도 2014에 들어가 있는 인메모리 DB, 클러스터 컬럼수와 인덱스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컬럼수와 인덱스를 가지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향상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보게 되면 이렇게 백단에 여러 대의 서버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걸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타 스키마라는 것은 옆 그림에 보신 것처럼 어떤 세일즈 팩트라는 중간에 팩트 테이블이 있고 각 주변에 어떤 디멘전 테이블들이 존재하는 형식의 스타트 스키마로 테이블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PDW에는 테이블에 어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떤 타입이 있냐면 리플리케이션하고 디스트리뷰션 타입의 두 가지 타입의 테이블이 존재해요. 리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컴퓨터 노드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에 전부 똑같은 데이터가 카피되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리플리케이션 테이블이고요.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은 뭐냐면 해시키를 기반으로 해시 평신에 의해서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이에요. 스타 스키마 구조에서 봤을 때 디멘전 테이블들은 어떤 코드성 정보 테이블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시키는 형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를 데이터를 중복시키는 것은 어떤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가 와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산시켜 놓고 중복된 데이터하고 조인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DBMS하고 MPP 엔진 구조의 차이점이에요. 데이터를 중복시킬 것인가, 데이터를 분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저희가 5테라 기준으로 해서 5기가 기준으로 해서 5기가 이하의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리플리케이션을 시킬 걸 권장을 드리고요. 5기가 이상 되는 어떤 빅테이블들을 전부 다 디스트리뷰션 시킬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럼 디스트리뷰션 키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MPP 구조, DW 구조에서는 인덱스를 찾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노드 간의 데이터 이동이 얼마나 적게 하느냐가 가장 큰 키팩터입니다. 그래서 분산키는 데이터 유일한 값이 많은 키 컬럼을 분산키로 잡고 데이터를 각 노드에 거의 똑같은 그 수준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키 결정은 사람이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잘 분산될 것인가, 이 기준으로 분산키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분산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게 되면 서버가 여러 개의 서버가 있고 그 서버의 데이터를 잘 분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쿼리가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어플라이언트에 접속해서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그 CTL 공하나라는 그런 서버가 여기에 보면 PDW 엔진이 설치되어 있어요. PDW 엔진은 뭐냐면 그 PDW 컴퓨터 노드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의 통계 정보를,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컨트롤러드가 있고요. 그 컨트롤러 데이터를 읽어서 내가 쿼리를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가. 즉, 사용자가 하나의 셀렉트 쿼리를 날리게 되면 CTL 공하나에서 존재하는 PDW 엔진은 백단에 있는 컴퓨터 노드의 수만큼에서 쿼리를 분산을 시켜줍니다.
즉 MPP 엔진이 속도가 큰 데이터들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냐면요. 한 대로 처리할 것을 뒤에서 여러 대로 처리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는 뭐죠?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 쿼리를 데이터가 어떻게 분산됐는지 안 상태에서 어떻게 쿼리를 나눠줄 것인가. 그게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하는 건 뭐냐면 쿼리를 받아서 쿼리를 다시 재작성해서 실제 그 백단에 있는 컴퓨터 노드가 실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랜을 작성해 주는 것이 컨트롤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보통 CTL01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분산 쿼리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CTL01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백단에 있는 컴퓨터 노드는 실제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고 SQL 서버 엔진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컨트롤 노드에서 작성된 그 쿼리들을 받아서 실제 SQL 서버에 동작하신 것과 똑같이 동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데이터라도 실제 뒤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나눠진 데이터로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쿼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워크로드를 관리를 할 것인가? 워크로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쿼리가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어떤 쿼리는 그 리소스를 대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하기 위해서 SQL 서버에 있는 리소스 거버너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버전 1에서는 리소스 거버너가 딱 하나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쿼리가 들어가더라도 걔는 리소스 거버너에 정의된 그 리소스 양만큼만 사용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남는데 쿼리가 그 자원을 다 사용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발생했어요. V2에서는 뭐 4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데 라지 RC하고 미디엄 RC, 엑스트라 RC, 디폴트 이렇게 해서 4개의 그룹이 나뉘게 되고요. 이 4개의 그룹에 속한 사용자가 쿼리를 날리게 되면 그 엔진에서는 이 사용자는 굉장히 큰 쿼리를 돌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실제 컴퓨터 노드에 있는 리소스 가버너 그룹을 매핑 시켜줘요. 자, 그럼 그룹에서 SQL 그룹에서 어떻게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냐면 자, 디폴트 그룹과 미디엄 RC, 라지 RC, 엑스트라지 RC가 있는데 메모리 사용하고 어떤 동시 사용자 슬롯 개수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메모리 사용자들은 실제로 가장 큰 엑스트라지에서는 8.4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 쿼리가. 그리고 동시 슬롯 개수도 21개까지 증가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때 나는 많은 리소스를 써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용자 쿼리를 날릴 때 그 사용자를 어느 그룹에 집어넣을 것인가 알터 로그인을 해서 그룹에 집어넣게 되면 그 사용자가 날리는 쿼리들은 실제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V1에 비해서 V2에서는 어떤 큰 작업을 돌릴 때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V2가 V1에 비해서 뭐 10배 빨라졌다, 100배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빨라졌느냐? 보게 되면 실제 그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라는 기능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 업무에서 약 17분 걸리던 쿼리가 3초로 빨라졌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DBMS에서 굉장히 늦던 쿼리가 PDW로 변경해서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본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V2에서는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라는 기능을 가지고 쓰게 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로 단위에서 어떤 그 컬럼 단위의 그 데이터 저장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압축률도 좋아지고요. 압축률은 데이터가 한 7배 정도 압축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컬럼 스토어 인덱스라는 것은 윈도우 SQL 서버 2012에서 발표가 돼서 많이 그 얘기가 됐던 그런 기능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발전한 건 뭐냐면 그때는 난 클러스터드 컬럼 스토어 인덱스였어요.
PDW V2에 들어와 있는 것은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라고 해서 실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입니다.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 단위 처리를 하게 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는 이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로 단위가 아니라 로 그룹별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컬럼 단위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보게 되면 우리가 컬럼을 봤을 때 매출액이라는 컬럼이 있으면 그 매출액은 비슷비슷하겠죠. 아니면 이름이란 주소라는 컬럼이 있다. 그 주소는 비슷한 컬럼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얘들을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스토어라는 빨간 박스가 있는데 델타 스토어는 뭐냐면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델타 스토어의 역할이에요. 델타 스토어에서 임시로 저장하겠다가 델타 스토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지나가게 되면 얘가 컬럼 스토어 쪽으로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그런 어떤 버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델타 스토어입니다. 그러면 몇 건의 레코드가 들어가야지 얘가 컬럼 스토어가 추가되고 델타 스토어에 추가되는지 일반적으로 기준 단일 배치로 됐을 때 104,500건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 바로 들어가게 돼요. 델타 스토어에 안 들어가고 그 이하는 델타 스토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148,576개의 데이터 기준으로 델타 스토어가 그게 꽉 차게 되면 얘는 버퍼가 꽉 찼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컬럼 스토어로 데이터를 압축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고요. 델타 스토어를 비워주게 돼요.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델타 스토어에 기록이 되겠죠. 즉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데이터 변경 작업이 가능한 것은 어떤 델타 스토어라는 버퍼를 운영하면서 가능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델타 스토어에 있으면 퍼포먼스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리빌드를 해줘야 되겠죠. 리빌드를 했을 때 얘가 전부 다 델타 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압축률을 보게 되면 그냥 인덱스가 없는 비압축에선 거의 20기가의 데이터가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하게 되면 약 1.8기가 정도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압축률이 거의 10배 가까이 되죠. 저희들 MS에서 제공하는 것은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쓰게 되면 7배 정도의 압축률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생성 구문을 보게 되면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컬럼 명시해요. 그런데 그 SQL 서버가 다른 점은 뭐냐면 클러스터 컬럼 인덱스를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PDW에서는 난 클러스터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 인덱스는 테이블 생성할 때 같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 디스트리뷰션에서 해시하고 컬럼 B 준 것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테이블 디자인할 때 리플리케이션 시킬 것인가 디스트리뷰션 시킬 것인가 그 옵션을 말씀드렸죠. 이 테이블을 내가 디스트리뷰션 시켜라 이 명령어를 주는 방법이 디스트리뷰션에서 해시키하고 컬럼을 주게 되면 그 컬럼 값을 가지고 해시 펑션에 의해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트리뷰션 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 데모할 때 뒤에 테이블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게 되면 노드가 보시는 것처럼 노드가 그 HST 01, 02, HSA 01부터 04까지 풀렉에서는 HSA가 01부터 08까지 8개의 노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HP 모델인 경우. 그래서 HST 01에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매니지먼트 노드, 컨트롤 노드, VMM, AD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올라가 있고요. 하는 역할은 그 PDW는 2개의 AD가 있어요. 첫 번째 AD는 뭐냐면 어떤 패브릭 돔이라고 해서 이 보시는 이 AD가 관장하는 AD가 있고 이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서버를 관장하는 그런 AD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매니지먼트에 AD가 또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노드가 관장하는 건 뭐냐면 하이피V, 뒤에 컴퓨터 노드와 관련된 그런 머신들을 관장하는 A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브릭 도메인을 위한 AD, 그리고 PDW 도메인을 위한 AD, 두 개의 AD가 있고요. 도메인 결정은 PDW 처음 구입하실 때 두 개의 도메인을 받게 되고요. 그때 명시된 도메인으로 설치가 됩니다. HSA로 봤을 때 이 디스크를 위한 아이스카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 노드가 있습니다. 실제 이 노드들은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 노드 안에서 다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디스크는 윈도우 2012의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지 스페이스하고 서버 연결하는 것은 제이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장비는 하프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16개씩에서 각 노드마다 분산이 돼요. 하프렉이기 때문에 4개 노드가 들어가 있고 그때마다 디스크가 16개씩 들어가 있고요. 실제 총 하드웨어 디스크는 70개가 들어가 있어요. 70개가 레이드 1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35개 중 32개를 디스크 데이터를 저장한 디스크로 두게 되고요. 4개를 스페어 디스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ST02는 현재 아무런 이미지가 올라가 있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HST02 서버는 스탠바이 서버예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HST01나 HSA에 있는 서버들이 장애가 났을 때 HST02 서버로 페일오버 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노드에 들어가게 되면 매니지먼트에서는 뭐냐면 PDW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DW 컴퓨터라는 툴에서 패스워드 리셋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타임존 설정하는 거, 그리고 IP 체인지, 그리고 파이어월 관련된 거, 그리고 PDW 서비스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실제 컨트롤 로드에 SQL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SQL 서버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컴퓨터 로드에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로드에 들어가게 되면 그 PDW에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드밴스 웍스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제 PDW의 SQL 엔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유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유저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바이너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PW02번 서버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 다 똑같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을 때 PDW는 MPP 구조로 구성된 어플라이언스고 실제 앞에서는 컨트롤 로드가 클라이언트로 들어온 쿼리들을 어떤 멀티 플랜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게 되고 멀티 플랜 뒤 백단에 있는 SQL 서버들이 자기의 쿼리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각 노드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테이블들이 보면
A부터 H까지 10개씩 나눠져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큰 데이터 하나를 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큰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나중에 봤을 때 가장 큰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들은 물리적으로 8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 안에서 뭐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구조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폴리보이스 소개를 맡은 한석진입니다. 아마 생소한 개념이라서 잘 접해보지 못해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는 버즈워드가 아니고 이미 많은 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 도입하려고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PDW에서 이 폴리베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하둡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이 HDFS라고 해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죠. 그 하둡의 알고리즘에 맞게 그 분산 철학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맵 리듀스라고 해서 이 분산 파일 시스템 위에서 하둡 특유의 그 분산 처리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위에 하이브라는 부분은 지금 하둡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맵 리듀스라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분산 처리를 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이브라는 일종의 그 RDBMS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 QL이라고 해서 보통 쓰시는 SQL과 비슷한 형태로 하둡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하이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스쿱은 먼저 스쿱을 말씀드리면요. 스쿱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본 데이터를 그 RDB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PDW에서 제공하고 있는 폴리베이스라는 기능과 차별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이브와의 차별점은 하이브는 하이브 QL이라는 정보를 방식을 사용해서 그 하둡 데이터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둡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W 폴리베이스에서는 하둡 내에 있는 데이터와 PW 자체의 RDB 데이터를 같이 연동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쿱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쿱은 단순히 한쪽에서 한쪽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일단은 이동 자체에 대해서 PDW는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좀 이따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하둡에도 병렬 노드가 있고 PDW도 아까 보신 것처럼 MPP 기반으로 병렬 노드가 있는데 데이터를 이동할 때는 한 개 채널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DW의 폴리베이스 기능을 활용을 하면 데이터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그 병렬 노드를 적절하게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DW도 초기에는 그 스쿱 버전을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초기 버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둡 클러스터에서 그 다양한 병렬 노드가 있지만 이 데이터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져오려면 스쿱 커넥터를 이용해서 가져왔어야 했고요. 데이터는 그 하나의 채널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PDW에서는 병렬 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병렬 분산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RDB 내에, 그러니까 PDW 내에 데이터를 적재를 해두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메모리로 가져와서 병렬로 가져와서 RDB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로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두 개 데이터를 메모리상에서 조인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RDB로 가져오게 되면 원래 하둡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산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를 좀 더 싼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데, 분석을 위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RDB 내로 가져와야 된다면 RDB 내에 또 그만큼의 스토리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 시간에도 리드 타임이 더 길게 됩니다. 그게 바래서 PDW 기능을 사용하시면 인메모리로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PDW 내부에서 RDB 스토리지 비용을 줄인다, 이런 절감 비용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분석의 리드가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고 적재하고 조인해서 분석한 다음에 또 이걸 삭제하고 또 다른 분석 셋을 가져오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바로 그 메모리상에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줄어든다,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PW 내에서 하둡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컨트롤 노드, 제어 노드하고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다른 쪽에 병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할 필요 없이 이 PW 자원을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예로 든 것은 하둡 데이터가 PW로 가져와져서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그걸 플로우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먼저 그걸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시는 것이 컨트롤 노드고요. 컨트롤 내부에는 이제 PW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컨트롤 노드 자체에 SQL 서버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SQL 서버 이쪽 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모든 병렬로 들어있는 그런 분산된 테이블들, 아까 8개씩 이렇게 테이블들 만들어져 있는 걸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관리하는, 그 메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이 컨트롤 노드의 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컴퓨터 노드는 지금 예전은 단순한 표현으로 했는데요. 컨트롤 노드 안에 그 각각 SQL 서버가 깔려 있고, 이 컨트롤 노드 안에서 병렬 처리는 그 실제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PW 엔진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 데이터의 각 노드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MS라는 부분은 데이터 무브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원래 각 컴퓨터 노드 간의 데이터를 이동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완전한 병렬 처리를 위해서 각 노드 간에는 그 CPU나 메모리, I/O 같은 것들이 완전히 분산 구성이 되어 있고, 최대한 가장 그 병렬도를 높여서 분석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노드 내에서 다른 노드와 통신 없이 각 노드 내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의 구성에 따라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DMS라는 것이 병렬 노드 간의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폴리베이스 기능은 이 DMS 기능을 확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외부에 있는 하둡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또 다른 소스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DMS 기능이 기존의 병렬 노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하둡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적절한 병렬 노드로 이동시키고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사용자 쿼리는 이제 예제로 든 것은 하둡의 데이터를 RDB와 같이 조인해서 분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PW 엔진은 이 하둡 데이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사실은 하둡에 있는 그런 접근해야 되는 테이블 같은 것들이 쉘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외부 테이블, 익스터널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엔진이 익스터널 테이블을 또 하나의 테이블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만들어져 있는 익스터널 테이블이 RDB 테이블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조인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하둡과 연계하는 분석의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 엔진이
이제 어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금 지시를 하게 됩니다. 실제 하둡 데이터는 이 HDFS 브릿지라는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DMS가 데이터를 가져오게 시키는데요. 실제 이 가져올 때도 하둡의 네임노드를 통하는 게 아니라 네임노드와 미리 통신을 해서 하둡에 있는 데이터가 각 데이터 노드, 하둡 데이터 노드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FS 브릿지는 직접 네임노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드에 그 해당하는 데이터 노드에 접근해서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DMS 내부로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외부 테이블이지만 실제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병렬 처리를 위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병렬 노드로 가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게 됩니다. 그 기능을 여기 컨버터라는 부분에서 하게 되고요. DMS의 첫 번째 모듈인 컨버터에서 이 데이터를 특정 컬럼 기준으로 어떻게 분산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병렬 노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샌더를 통해서 실제 이제 판단된 그 데이터가 인피니밴드를 경유해서 다른 노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받는 노드 쪽에서 자신의 리시버라는 모듈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로는 컴퓨터 노드 내부에 또 분산 테이블이 8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하는 분산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 이동은 실제로 적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상에서 어떤 분산 테이블에 있다라고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각 병렬 분산 테이블 자체에서 조인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다 모여져 있는 상태고 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예를 들어 익스포트나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PDW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앞 단계 과정들은 다 똑같이 해서 마지막에서 실제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냥 분석 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쓰는 과정 대신에 메모리에서 연산하게 됩니다. 여기 시나리오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거꾸로 PDW의 데이터를 하둡으로 쓰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가 이동이 돼서 각 데이터 노드로 하둡의 데이터 노드로 이동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쓰시기에는 상당히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거의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익스터널 테이블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이 생성의 의미는 PDW가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성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하둡의 어떤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미리 메타를 만들어 두고 실제 이 만들어져 있는 익스터널 테이블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 테이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람절에서 바로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문법은 create external table로 시작을 하고요. 이런 키워드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 실제 IP를 이용해서 하둡 클러스터 위치와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파일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파일과 이 테이블이 매핑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테이블에 접근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일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딜리미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나 리젝트 로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 옵션을 뒤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아까 앞에 같은 부분인데 create external table 해서 테이블 명을 이렇게 써줬고요. 컬럼 명에 대해서 뒤에 이제 이 경우에는 세 개 컬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컬럼을 지정을 해주고 with라는 키워드와 함께 아까 뒤에 있는 추가적인 부분을 명시를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HDFS라고 해서 그 IP와 포트 그리고 위치와 파일 네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현재는 지금 HDFS만 지원을 하지만 향후에는 이걸 넘어서 예를 들어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한 부분도 똑같이 익스터널 테이블로 인식하고 조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얘는 원래 CTAS라고 해서 Create Table as Select라고 하면 PDW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한 결과를 별도 테이블로 넣어주는, 병렬로 넣어주는 그런 명령인데, 여기서 External Table도 그런 유사한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Create External Table as Select라고 하면 PDW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외부 테이블로 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하둡에다가 하둡 데이터 노드에 그 파일 형태로 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Create External Table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위치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as select라고 해서 from 이 select 문장을 써주게 됩니다. 그럼 실제 내부적으로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조회가 된 결과가 이쪽에 지정되어 있는 하둡 클러스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감과 동시에 이 부분은 create external table 명령으로 인해서 메타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메타도 바로 만들어져 있어서 접근해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되고, 여기 프라임 보시면 여기는 셀렉트 문장 자체가 지금 이제 폴리베이스로 인해서 외부 테이블, 내부 테이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셨을 때는 이쪽 자체도 하둡에 있는 테이블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확장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가 있는데요. 먼저 데모의 시나리오를 보시면,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이제 하둡 쪽에 지금 엔진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시나리오로 가능하다라는 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설명이 길지만 생각보다 스크립트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인데, 먼저 create external table 하고요. 그 외부 테이블 자체를 조회를 해서 하둡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create external table을 create table as select를 이용해서 하둡에 있는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PDW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인풋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둡에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W의 그 스타 스키마라든지 그런 구조로 봤을 때 팩트 테이블, 큰 팩트 테이블 하나에 디멘전 여러 개가 조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멘전, 예를 들어서 먼저 보시는 것은 디멘전 테이블을 RDB에 있는 게 아니라 하둡에 있는 테이블을 대체를 해서 조회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그 이어서 바로 디멘전 테이블을 그 PDW 내부에 있는 디멘전 테이블을 하둡으로 익스포트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팩트를 하둡에 있는 걸로 대체를 해서, 보통 하둡의 대용량을 처리하려면 이런 시나리오가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하둡에 있는 걸로 해서 똑같은 그 RDB에 있는 디멘전과 조인해서 보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행은 안 하고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는 데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Create External Table로 해서 생성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디멘전 테이블을 하둡에다 만드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럼명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뒤에 보시면 위드절 이후에 하둡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딜리미터를 가지고 리젝트 밸류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줍니다. 요게 실행이 되면 실제 여기 툴에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보셨을 때 이 쿼리 툴에서 시스템 테이블과 익스터널 테이블, 그리고 일반 RDB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익스터널 테이블을 밑에 보시면 이쪽이 하둡 쪽에 정의가 되어 있는 그 테이블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을 해주게 되면 그 메타가 지금 PW 내부에서 관리가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 디멘전에 대해서 방금 만든 하둡 테이블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SQL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부분은 이제 인풋 부분인데요. 하둡에서 PW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create table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RDB에 있는 테이블 명을 정의를 해주고, select에서 단순히 아까 만들어져 있는 external 테이블 지정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create table as select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둡에서 RDB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져온 RDB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는 건 팩트와 디멘전 간의 조인인데요. select라고 해서 팩트 테이블과
이제 3개의 디멘전이 조인되어 있는 쿼리입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를 해서 이제 일반적인 DW 기본적인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를 하는 부분이 하둡에서 만든 디멘전 테이블, 이 디멘전 테이블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일반적인 테이블 대신에 그 대체를 해서 이렇게 쿼리를 썼고요. 똑같은 형태로 거의 이 부분만 대체를 해주면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조인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create external table이라고 해서 테이블명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둡 클러스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지 접속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어떤 델리미터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면서 as select라고 해서 여기는 RDB 테이블입니다. RDB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명령을 수용을 해주면 external 테이블을 정의를 함과 동시에 이쪽에 external 테이블에 하둡의 클러스터에 이 데이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적으로 방금 넣은 그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하둡에서 맵 리듀스라든지 HTTPS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SQL을 통해서 하둡의 데이터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쿼리 툴을 이용해서 익스터널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익스터널 테이블을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관리 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관리 쪽에 좀 용이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은 그 큰 테이블을 하둡 쪽과 연계를 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먼저 팩트 테이블 자체를 하둡에 있는 것과 연계하는 메타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create external table이라 해서 팩트 세일즈인데 이 부분은 하둡에 특정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요. 여기서 셀렉트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여기는 쿼리가 지금 그 PW에서 지원하는 쿼리들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그 팩트 테이블, 하둡에 있는 팩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지금 데모 시나리오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실행해서 지금 하는 부분은 지금 생략을 하고 지금 하둡 폴리베이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RDB와 하둡 간의 경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인지할 필요 없이 임포트 엑스포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메모리 상에서 조인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익스터널 테이블 자체는 메타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메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절감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폴리베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W는 아까 보신 앞쪽 전반부와 같이 종합을 해서 이러한 병렬 처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리고 하둡과의 연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확장성을 넘어서 더 한 단계 더 높은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준비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